에이킨의 피카소의 전쟁, 현대미술은 어떻게 미국에 진출했는가를 우리말로 옮긴 주은정 번역가와 함께합니다. 인사에 앞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은정 번역가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요. 데이비드 호크니, 마틴 게이퍼드의 호크니와 게이퍼드가 말하는 그림의 역사, 그리고 봄은 언제나 찾아온다와 같은 현대미술과 관련한 저서 등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지금 북카페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네, 오늘 GTX라는 걸 전 처음 타봤거든요. 얼마 전에 네, 여기 개통이 근처에 됐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오는 길이 훨씬 단축이 돼서 네. 쾌적하게 왔습니다. 교통혁명이라고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거 타고 오시기도 하고 그거 타고 다시 또 가실 생각이 막 설레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북카페에 이 놀라운 책을 들고 오셨습니다. 피카소의 전쟁, 현대미술은 어떻게 미국에 진출했는가라고 하는 긴 제목, 우리는 피카소의 전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을 들고 오셨는데 제가 지금 앞서 나열을 해드렸잖아요. 번역하신 작품들. 근데 특히 또 너무 반가웠던 게 봄은 언제나 찾아온다. 이 책 제가 그 해에 저의 그 해 베스트로 뽑았던 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은정 번역가님 그 작업을 계속 따라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번역 작업을 또 선택하시기도 하고 이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선택하는 경우보다 저는 사실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해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호크니 책도 네. 기존에 이제 호크니 책을 번역했던 터라 그 인연으로 아마 저를 음. 찾아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어. 제안을 주셨던 것 같고, 네. 이것도 역시 이 책, 피카소의 전쟁도 역시 그 전에 이 출판사에서 이제 다른 책을 번역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먼저 제안을 주셨는데, 제안을 받고 이렇게 책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훑어보니까 음. 너무 성실한 자료 조사와 탄탄하게 이야기를 끌고 가는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사실 좀 감동도 받았어요. 기존에 읽었던 네. 미술사 책이랑은 좀 사뭇 달라서. 사뭇 다르다. 예, 그래서 번역하면 저 자신에게도 일단 1차적으로는 좀 공부가 되겠다 하는 그렇죠. 생각에서 번역을 맡았고, 예, 그랬는데 책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미술사나 뭐 미술 관련 책은 도판이 항상 많은데 이 네. 책은 도판이 없이 정말 텍스트로만 빼곡하게 맞아요. 500페이지가 네. 채워진 책이라 제가 한 번역서에서는 가장 분량이 길어서 좀 그 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좀 애를 먹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렇겠네요.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작업을 뭐 하루에 조금씩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책 번역하는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그 책상 앞에 돌아가는 그 마음이 저는 물론 마감을 앞두고 좀 힘드시기도 하셨겠지만 어떤 면에서 되게 즐거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읽은 독자 입장에서는요. 네. 그래서 원서로도 읽으신 분이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2022년에 출간된 어. 책이었어서. 근데 저는 고하고 2022년 후반, 2023년에 이제 주로 이 번역 작업을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어쨌거나 한국어로는 처음 첫 독자가 되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굉장히 반갑고 영광스럽기도 하고, 나도 언젠간 이런 글을 좀 써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 아. 막연한 바람도 네. 한번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이 데이비드 호크니와 마틴 게이퍼드의 그 봄은 언제나 찾아온다 읽으면서 제가 좋아했던 이유가 뭐랄까요? 삶의 역설이라든지 유머라든지 이런 게 좀 느껴지는 문장들, 그 생각들 때문에 특히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책에도 그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이 대거 등장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특히 이 미술 관련 책에서 유독 더 많은 것인지 이게 궁금해질 정도였어요. 아, 좀 미술계라서 더 많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좀 예술계가 갖는 독자성은 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말하자면 경제 활동과는 조금 한 발 더, 물론 경제 활동이 아닐 수는 그쵸. 없지만 직접적인 뭔가 노동을 해서 뭔가 일을 해서 월급을 음. 받고 생활을 하는 것과는 사실 한 걸음 좀 뒤로 물러선 영역이다 네. 보니까 거기서 가질 수 있는 어떤 여유로움 내지는 좀 어. 자유로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블랙 코미디 같은 맞아요. 그런 역설도 일어나고 좀 괴짜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또 맞아요. 괴짜 같은 그런 성향이 좀 환영받는 세계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특히 이번 책 피카소의 전쟁에서는 이게 피카소의 작품을 둘러싼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 안에서도 이제 전쟁의 그늘이 실제로 세계대전의 전쟁의 그늘들이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 전쟁통에 이 예술가들이 이렇게 막 전혀 해보지 못했던 일도 막 하고 비행기에 막 이게 색깔 맞아요. 칠해가지고 막 이러는 위장술에 맞아요. 동원이 됐고 맞아요. 네. 파울 클레 얘기 이런 거 되게 네. 흥미로웠거든요. 파울 클레 이 미넨 근처 군 비행장에 배치되어서 마른 목골을 그려가지고 하늘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게 그리고 특히 잘했던 거 아니에요. 네. 화가들이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와 현실과 또 그 자유로운 영혼들이 만나는 접점에서 벌어지는 그 아이러니 같은 게 좀 재밌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유영준님. 봄은 언제나 찾아온다. 이 책 봤죠? 반갑습니다. 주은정 번역가님 하고 인사 주셨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셔서요. 송태종님, 우연히 앙리 루소의 잠자는 집시 M 부인의 초상을 접한 적이 있었는데 기대되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 책에서 실제로 앙리 루소의 잠자는 집시라는 작품은 굉장히 중요하게 맞아요.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1부와 2부를 엮는 그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이 등장 인물들이 굉장히 높이 사는 작품이기도 했고요. 네. 예, 오늘 그래서 오프닝으로 그 부분을 살짝 이제 짧게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 앙리 루소의 잠자는 집시가 처음 이제 프랑스를 떠나서 미국에 왔을 때 그걸 딱 개봉 작품 언박싱하는 그 상황에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아, 그쵸. 네, 네. 이제 이 책이 사실 2부로 이루어져 있고 각 1부에서는 존 퀸이라는 인물이 네. 굉장히 주요한 등장인물이고 2부에서는 엘프리드 바라는 인물이 중요한 등장인물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주로 끌어가게 되는데 그 루소의 잠자는 집시는 존 퀸이라는 인물이 생애 말년에 굉장히 네. 좀 쇠약해져서 암에 걸려서 이제 생애 말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기적처럼 루소의 대작을 언제나 염원했지만 만나지 못해서 손에 넣지 못했던 작품이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적처럼 모두의 도움으로 그의 손에 얹어졌고 이 작품을 침실에 둔 상태로 늘 보고 하면서 아마 영면에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존 퀸 얘기를 해주셨는데 1부를 끌고 가는 인물 그리고 2부와 동떨어지지 않은 인물이잖아요. 네, 한 사람 한 사람씩이 없어도 안 되는 역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이 피카소의 전쟁이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제에서 잘 나타내주기는 하는데요. 현대미술은 어떻게 미국에 진출했는가. 뭐 핵심적으로 정리하자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미국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이미 오래돼서 네. 되게 자명하다고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사실 그 이전만 해도 그러니까 미술뿐만 아니라 예술의 중심지는 유럽이었고 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현대미술은 사실 파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것들이 이제 미술의 흐름을 주도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편협했던 것 같아요. 좀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성이 강한 지역이었고 네. 그래서 그 미국이 어떻게 그런 현대미술을 받아들이게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의 그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됐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번역 작업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일단 뭐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분량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분량이 많은 게 어떤 것과 연결됐냐면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진짜 방대한 역사예요. 네, 너무 많은 예술가들, 뭐 당대 했던 정치인들의 이름,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인물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대명사로 처리될 때 이게 누구인지가 가끔 중간에서 제가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걸 따라잡으면서 가는 게 뭐 어려움 아닌 어려움이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 작업을 나눠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실 때 그래도 즐거운 기분도 느끼셨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뭔가 우디 앨런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처럼 어딘가 이 시대로 훅 가신 느낌의 좀 맞아요. 타임슬립 같은. 맞아요. 그걸 예.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역사책은 읽어서 사실 뭐 1차 대전 때 어땠고 2차 대전 때 어땠고 그때 네. 미국은 어땠고 그래서 뭐 현대미술관이 설립되면서 어땠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학교 다니면서 수업에서도 종종 듣는 그쵸. 얘기였고 뭐 개론서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 좀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게 이 각각의 개개인의 인물의 눈높이에서 이 이야기들을 서술하고 네. 굉장히 직접 인용도 굉장히 많아요. 편지나 이런 서신에서 직접 얘기했던 것들. 네. 그러면서 굉장히 밀착해서 그 현장에서 내가 같이 그들의 흐름과 뭔가 공감하면서 음. 따라간다는 느낌? 그래서 정말 말씀 주신 대로 타임슬립하는 것 같은 시간 네. 여행하는 것 같은 예, 그런 경험했습니다. 이 책을 펼치면 앞에 사진 갤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또 사진을 따라가면서 볼 수도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앞서 살짝 얘기해 주신 존 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분은 활력이 막 남아 도는 사람. 변호사인데 만찬도 많이 하고 데이트도 많고 일도 많이 하고 뭐 왜 이렇게 시간이 남아 도는 것은 아닐 텐데 진짜 활기가 남아 도는 것일까요? 엄청난 사람이더라고요. 얘기 좀 해주세요. 존 퀸은 어떤 인물인가요? 존 퀸은 사실 저는 이 책 통해서 처음 알게 돼 있어요. 예, 네. 미술사 책에서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고 사실 이 사람이 입지라고 한다면 뭐 예술의 애호가, 어, 후원자 혹은 미술 컬렉터 정도가 될 텐데 네. 사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미술사 책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전면에 나타나는 일이 그닥 크지는 음,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또 그 특이한 점이 또 그런 인물들을 또 소개하고 있다는 것. 네. 예. 그건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날카로운 콧대나 뭐 예리한 눈빛 이런 데서 굉장히 강인한 성격을 좀 엿볼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상은 아니지만 책에서는 굉장히 키가 훤칠하고 음,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870년에 태어났어요. 네. 아일랜드계 미국인으로 이민자 가정에서 이제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소도시에서 이민자 가정에서 음, 태어났고,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네. 인물이겠죠. 그래서 뉴욕 맨하튼 금융계에서 단단하게 입지를 굳히면서 이제 성공한 변호사로 활동을 했던 음,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사회의 주류 중에 주류고 예술과는 그렇죠. 사실 거리가 좀 멀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에게는 좀 특별한 제2의 삶이 음,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당시 어떤 전위적인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심취했었는데 그러면서 예술을 애호하고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아마 아일랜드계여서 그랬는지 아일랜드계 그 당시에 문학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문학가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요. 네. 예, 서신도 많이 보내주고 음. 작품이 미국에서 출간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움도 홍보력이 주고 엄청나던데요. 뭐 네, 예이츠 전략가예요. 예 맞아요. 제가 보면서 '아 존 퀸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문학에 열중했는데 이제 관심 분야가 차차차차 그 당대 문화로 계속 넓어지면서 현대 어 미술로까지도 이 사람이 이제 확대되었고 그 당대 최고의 전위적인 미술 작품 컬렉터가 네. 됩니다. 그래서 좀 미국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에서 더 유명세를 탔다고 해요. 당시 유럽에서도 피카소 작품 같은 전위적인 음 작품을 선뜻 구매하는 컬렉터들이 없었는데 네. 존키는 이제 바다 건너 존키는 굉장히 많은 양을 구입을 하니까 그 안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미 유명한 컬렉터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존 퀸이 없었다면 미국의 현대 미술의 지형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좀 늦어졌겠다. 예, 좀 싶을 수 있는 시대를 좀 거죠. 너무 앞선 사람이었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사실 뭘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냐 하는 것보단 전 사실 간접적으로 준 음 씨앗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그쵸. 하는데 영감을 주고 네. 사람들에게 각성시킨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마 천성적으로 좀 보수성에 대한 반발심이 되게 굉장히 강했던 것 아. 같아요. 어. 그리고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사회가 조금 보수성을 벗어나서 어떻게 되면 좀 현대적으로 바뀔 수 있을지 그걸 이제 예술의 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그런 희망을 걸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우리 시대의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주장한다는 네, 거에서 딱 그쵸. 느껴졌습니다. 자, 지금이 북카페 2부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오늘 문제입니다. 1937년 4월 독일군이 스페인의 이 지역을 폭격하자 파블로 피카소는 이를 그림으로 그렸죠. 전쟁의 참상을 알려주는 거대한 벽화의
형상을 띤 형태를 띤 이 작품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어떤 것 같으세요? 이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지 카페인님들 아니면 이건 너무 쉽잖아요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힌트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좀 주세요. 네, 이게 힌트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좋아요. 무엇이든 있습니다. 네. 스페인 북부에 있는 소도시의 이름입니다. 작품 제목이요. 피카소가 민간인 학살에 굉장히 분노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그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또 전쟁의 참상을 다룬 작품과 더불어서 그 피카소 작품 중에서 반전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상세한 정보를 주셨는데 글자 수라도 좀 주시죠.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네, 이렇게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정답 혹은 오답도 좋습니다. 재미난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샵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반디 앱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곡 듣고 갈게요. 음악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추천곡 준비해달라고 하셨을 때 어떤 곡을 나눠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뭐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도 아니고 조예도 깊지 않아가지고요. 그냥 제가 듣고 좋았던 음악 좋아요. 위주로 골라보았는데요. 첫 번째 곡은 투첼로와 주케로가 함께한 Il libro del amour라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책이라는 곡인데요. 그러니까 연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은 따분하지만 당신이 사랑에 대한 책을 읽을 때 나는 좋아. 책보다 당신이 더 좋아. 라는 이 부분이 사실 책이라는 게 읽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책을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카페인 분들 생각하면서 선곡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갈게요. 그렇게 밝고 맑은 것만은 아닌데 그런 것만 보여주는 게 조금 저는 좀 아쉬웠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랬는데 뭐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뭐 싫어하고 좋아하는 작품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굉장히 다 알면 알수록 그렇죠. 다 좋고 모두가 다 고민과 뭐 굉장한 노력을 기울여서 나온 산물이라는 점에선 다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로. 이번 책 번역하시면서 이 피카소의 전쟁 번역하시면서는 또 피카소의 삶을 네. 그 삶 자체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피카소의 작품이 그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몇 번이나 전시는 매번 대성공이라고 분명히 소문은 났는데 팔리지가 않고 심지어 스팅리츠 여기 네.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해가지고 남은 거 2천만 달러인가요? 네, 그러니까 네. 여기에 다 이렇게 묶어서 팔게요라고 메트로폴리탄 쪽에 제안을 얘기했는데 하지만 단박에 거절을 당하죠. 그렇죠. 이 정신 나간 그림을 누가 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홀대를 몇 번이나 당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작가가 된 거고 그럼 피카소의 삶도 좀 다시 가까운 거리에서 보게 되셨겠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피카소라고 하면 그냥 유명한 미술가, 현대 미술가에서 피카소는 정말 약간 신화된 인물 같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세세하게 따져보기 전에는 그냥 그래 입체주의를 발전시킨 독보적인 인물이지. 네. 현대 미술사를 얘기할 때 피카소를 꼭 이야기하지. 뭐 이런 정도로만, 그러니까 굉장히 표피적으로만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절도 있었고 좌절도 우리가 몰랐던 좌절이 굉장히 많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호기심 어린 관심은 일찍부터 받았고 그래서 네. 유명세를 얻었던 것은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작품이 사실 소장이 되고 사실 판매가 되고 해야 그게 이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까지 좀 시차가 있었죠. 한참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요 책에서도 피카소를 후원해주는 미술거래상 2명 얘기가 또 주요한 맞아요. 동조자로 나오는데 뭐 캄바일러라든지 로젠베르그. 로젠베르크가 네. 도와줬던 인물인데 사실 그 두 사람은 피카소의 작품을 당장에 뭔가 거래를 해서 큰 이득을 봤다기보다 피카소의 재능을 아껴주고 이게 언젠가는 굉장히 중요한 미술이 될 거라는 확신에 차서 처음에는 약간 지원의 개념으로 작품을 많이 구입을 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현실적인 안정적인 기반이 되면서 또 피카소가 본인의 그 실험 정신을 멈추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요. 네. 지금 칸바일러랑 로젠베르그 얘기하셨는데 이 한 인물 다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1부에서 이제 존 퀸 얘기를 했다면 2부로 건너가면 이 사람이 또 이제 좀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는 부분을 번역가님이 낭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살짝만 이 낭독 부분을 소개를 해 주시죠. 1부에서 이제 존 퀸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존 퀸은 사실 굉장히 열성적으로 현대 미술을 좀 컬렉션했던 인물이에요. 네. 근데 이제 평생에 바라던 꿈이 이뤘던 이 선도적인 현대 미술을 좀 영구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 미국 내에 마련하는 것이 좀 평생의 꿈이었는데 그 꿈은 미처 이루지 못한 채 이제 먼저 세상을 뜨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요 본인이 갖고 수집해왔던 엄청난 양의 작품들이 좀 스리슬쩍 이렇게 모래알 빠지듯이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걸 책에서는 대학살이라고 네, 거의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굉장히 좀 허무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쵸. 들지만 그게 또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것이 굉장히 작은 씨앗이지만 확고한 실마리가 돼서 또 알프리드 바라는 걸출한 또 네. 당대 젊은 신진 미술사가에게 영감을 주고 또 그것이 어떻게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바가 뉴욕의 현대미술관의 초대 관장으로서 현대미술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자리 잡게 했는지의 얘기가 이제 2부에 흐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골라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번역가님 목소리로 듣고 갈게요. 평가절하되고 흩어진 많은 작품들은 이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수십 년 뒤 퀸이 수집했던 회화와 조각들의 현 위치를 추적하고자 했던 한 미술사가는 작품 중 4분의 3가량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컬렉션이 해체되자 퀸이 남긴 흔적은 놀라울 정도로 전무해졌다. 나이 많은 남편과 아버지를 보살펴야 했던 포스터는 리뷰 오브 리뷰스를 그만두고 스케넥터디의 가족들에게로 물러나 그곳에 퀸을 위한 작은 재단을 마련했다. 로셰는 파리에서 다시 복잡한 삶으로 돌아갔다. 그는 마침내 차분하고 인내심 있는 보나르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지만 독일의 골칫거리인 헬렌과의 관계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퀸이 작품을 보관해 두었던 아파트가 임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작품들로 가득한 동굴 같은 방을 촬영한 사진도 남은 것이 없었다. 곧 퀸의 뛰어난 업적은 그의 집에 초대되거나 아트센터 전시를 보는 행운을 누린 뉴욕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저 빛바랜 추억이 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바에게 아트센터의 특이한 전시는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새로운 예술이 전혀 호응을 얻지 못하던 시절에 가장 흥미로운 새로운 예술을 발견한 퀸의 놀라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퀸의 선택에는 전통적인 통념과 문화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예술가들의 것과도 같은 짜릿한 자유의 감각이 있었다. 전시를 되돌아보면서 반은 퀸을 미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예술 컬렉터라 불렀다. 그는 또한 퀸의 동기에 대해서도 감명을 받았다. 그의 컬렉션을 살펴보면 가장 영감 넘치는 예시들로 드러내는 프랑스 현대 예술에 대한 폭넓은 시야, 즉 세잔이나 쇠라 같은 이들로부터 시작해 마티스와 피카소를 거쳐 현대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조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의 미술관에서 완전히 빠져있는 이야기요. 바 자신이 필사적으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다. 주은정 번역가님 낭독으로 피카소의 전쟁의 한 부분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참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쭉 이어지는 얘기들이긴 한데 처음에 피카소의 작품이 미국에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좀 홀대받았고 두 번째도 그랬고 세 번째도 다르지 않고 지금 이 바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에도 여전히 음. 아직도 미국 그 예술 시장 자체가 피카소나 조금 더 현대적인 예술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이진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쵸.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 책 곳곳에서 나와요. 사실 존 퀸에 한해서 존 퀸이 이제 바보단 조금 앞선 네.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또 계속 뭐 미국의 지역주의라든가 편협성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문장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그렇다고 바가 온 다음에 갑자기 이제 뭐 현대미술에 대해서 포문을 활짝 네. 열었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 봐도 여러 차례 너무나 많은 시도와 실패 끝에 네. 39년에 겨우 염원하던 평생 염원하던 음. 그 피카소의 대규모 개인전을 네. 개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이 됐고 거기에는 그 어떤 보수성이라든가 편협함이 굉장히 큰 음.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그렇지만 포스터라는 인물도 그 처음 아모리 쇼 했을 때였나요? 그때 막 교통체증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그 맨해튼에서 끌어모았던 그런 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혹평을 받기도 했잖아요. 비평가들의 짜증 막 이런 게 네, 나오기도 네. 하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 포스터라는 인물도 거기서도 뭔가 반짝하는 기운을 느꼈단 말이죠. 음. 이런 인물들이 뭔가를 대세랑 다르게 발견하는 인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앞서가는 혹은 음. 그러니까 바를 도와줬던 조력자 중에 이제 마가가 네.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 또 친구 에버도 있었고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열망이 강했던 것 같아요. 존 퀸과 마찬가지로 공유하는 열망은 당대 예술,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호흡하는 예술, 음. 내가 살아가는 시대의 에너지와 이 역동적인 흐름을 좀 반영한 예술에 네. 대한 그 갈급증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 책 어디에선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당대 미술관에서 이제 전시할 작품을 수배를 해야 하는데 네. 미술관에서조차 가보면 19세기에 제작된 작품조차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당대 여전히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선망하는 대상은 유럽의 예전 고전 미술, 그러니까 네. 르네상스기 작품들 뭐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에게는 스스럼 없이 굉장히 큰 거액을 지불하고 굉장히 많이 사들였는데 미국이 전후에 굉장히 이렇게 풍요를 구가하면서 네.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작품을 많이 사들이는데 반해서 피카소나 뭐 브라크, 세라 같은 네. 작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이고 반응이 좋지 않았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 길게 이렇게 몇 차례 반복에 걸쳐서 이어진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저는 좀 자연스럽게 이동되었다. 이제 중심이 프랑스나 영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동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이 자연스러운 이동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역사책에서 아마 이 얘기를 아마 한두 단락이면 정리가 다 될 것 같아요. 그 한두 단락이 이렇게 예, 재밌군요. 근데 그 속속들이 들고 나가면 정말 그 개개인의 정말 많은 시도와 실패, 또 본인 당대에선 이루지 못했던 꿈이 결국은 이어지고 그렇죠. 지역과 시간을 달리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동요하고 또 서로 영감을 주면서 이렇게 직조처럼 이렇게 천처럼 맞아요. 천천히 짜져 갔던 인간의 속도와는 달리 그런 역사의 이야기였던 것 같아서 속속들이 들어보면 또 이런 재미와 또 흥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네, 새삼스럽게 읽으면서 놀라웠던 게 이때 이메일도 없던 시대잖아요.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뭔가 작품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그게 혹시나 또 배송사고 됐을까봐 또 전전긍긍하고 왜 연락이 안 되지? 나 이번에 뭐 작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했는데 연락이 안 되고 뭐 전쟁 중에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을 믿는다 혹은 당신을 기다린다. 당신 더 좋은 작품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려고 애쓰기도 한다는 것이 이게 참 놀라웠습니다. 오해가 빚어지기도 하고. 네.
이런 과정들을 책 통해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음. 김영아님, 오늘 이야기 너무 흥미롭습니다. 예술은 시대를 담는다는 말이 떠오르네요. 더 이상 아픔이 없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민영님은 부캐로 얼마 전 도슨트 데뷔를 하셨대요. 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너무 소중하네요. 와, 11월에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에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서 3번이나 방문했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이야기 또 얼마나 흥미롭게 듣고 계신지 이 사연 통해서 느껴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인가요? 이번엔 샘 스미스의 타임 애프터 타임인데요. 사실 신디 로퍼가 불렀던 예전 노래예요. 근데 그 뭐 언제나 언제라도 뭐 이런 뜻을 갖고 언제라도 당신을 기다려주겠다는 내용의 노래인데 이 체계를 통해서 이제 현대 예술을 향한 꿈과 열정을 시대와 지역을 넘어서 나누고 이어갔던 책 속 인물들을 좀 생각하며 골라보았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투첼로 사랑의 책을 3226 쓰신 카페인 최애 곡이었는데 덕분에 하이킹 하산길이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었거든요. 이번 곡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은정 번역가님 딕션 목소리 너무 좋아서 듣기가 포근하다고 DJ 하셔도 되겠어요 하셨어요. 네, 영광입니다. 저도 이게 소개해 주시는 걸 듣는데 너무 마음이 계속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골라오신 음악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3550 쓰시는 카페인님, 라디오 우연히 들었는데 너무 좋네요. 피카소의 전쟁 꼭 사서 읽어보고 싶네요. 좋은 음악도 감사해요. 사연 주셨습니다. 피카소의 전쟁 휴 에이킨의 책을 번역하신 주은정 번역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장성주 님이요. 이 대가 예술가들의 사생활을 좀 잘 알고 나면 작가의 재능이라든지 예술적 가치만을 보면서 감상하기가 좀 방해가 되던데 번역가님은 어떠신지 예를 들면 피카소라든지 호크니 뭐 여성 편력 이런 것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잖아요. 네, 네. 어떠세요? 저는 사실 예술 작품에 굉장히 뭐 도덕적인 잣대나 이런 걸 이렇게 들이대는, 그러니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하고 싶은 입장이기는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예술가들의 사생활을, 그러니까 작품만 보면 굉장히 고상하고 늘 아름다움만 생각할 것 같고, 네. 저랑은 되게 다른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런 사생활이든지 그들이 했던 실수라든지 굉장히 슬쩍슬쩍 드러나는 어떤 인간적인 편협함이나 네. 뭐 오점 같은 것들을 보면 저는 오히려 친숙함이 들고, 그들도 이렇게 나와 다르지 않은 부족한 구석이 또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네. 그 와중에도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평생을 끌고 나갔다는 점을 알게 되면 저는 오히려 작품에 대해서 좀 인간적 친밀감이 느껴진다거나 조금 어떨 때는 좀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 타오르는 불꽃을 보시는 거군요. 그 외에 그런- 다른 거라기보다는. 네, 네. 그리고 그런 열정은 세상에 어떻게 타고나고 어떻게 저런 열정을 계속 평생 간직할 수 그쵸. 있을까? 이런 점이 전 참 놀라워요. 저는 저 역시도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러리라는 전제를 저도 모르게 깔게 됐는데 피카소의 어떤 삶이라든지 피카소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호감형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막 기웃기웃하면서도. 그런데 이 책 보고서 그동안 내가 만났던 피카소랑 좀 다른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어떤 짠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 통해서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살짝 얘기 나왔지만 칸바일러라든지 로젠베르크 이 피카소의 작품을 밖에 이제 소개를 해준 그 거래상들에 따라서 피카소가 영향받는 모습도 나오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나오는 걸 보면서 너무 얼마나 이 자리 잡고 싶었을까, 존재를 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었을까, 이 피카소의 마음이 막 조금 더 이렇게 의자 앞당겨서 가까이 앉은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조금만 우리 카페인님들께 전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칸바일러랑 로젠베르크 스타일도 좀 많이 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이 사실 그렇게 로젠베르그나 칸바일러 같은 화상의 이름을 많이 거론을 하고 그들의 역할이나 그들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예술가와 벌였던 상호작용들을 좀 비중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도 이 책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통상의 미술사 책은 사실 작가 위주로 설명이 돼요. 그렇죠. 작가가 주인공이 되고 그들이 어떤 작품을 했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서술이 굉장히 서술을 끌고 가는 경향이 강한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사실
없던 현대 미술의 시장이 생기면서 그런 미술을 거래하는 거래상들이 또 예술가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예술 시장을 만들어가고 또 네. 예술가를 같이 만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적지 않은 비중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좀 시각이 좀 새롭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좀 특이했다는 점을 좀 먼저 짚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거론이 됐던 것이고요. 네. 칸바일러와 로젠베르그는 둘 다 초기 시절, 그러니까 피카소를 후원하고 지원했던 미술 거래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피카소가 유명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초반부터 굉장히 실험적인 작품을 했기 때문에 유명세를 일찍부터 탔고 그다음에 대중의 호기심 어린 관심을 받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근데 작품이 거래되지는 못했어요.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그걸 향유하려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에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가장 유명한 무명인? 뭐 네, 이런 맞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작품이 팔려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살아가려면 팔려야 생활도 하고 그렇죠. 다음 작업도 하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가로막히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그런 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을 만들어줬던 지지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칸바일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칸바일러는 독일의 부유한 유대인 가정 출신이었어요. 부모는 사실 이 칸바일러가 금융업 쪽에서 계속 일을 했으면 하고 바랬는데 뭔가 이 다소곳하고 좀 굉장히 조신한 성격의 이 칸바일러가 무슨 결심했었는지 갑자기 부유한 친척 삼촌에게 돈을 빌려서 불현듯 그냥 갤러리를 내게 돼요. 근데 갤러리를 냈던 곳이 뭐 굉장히 어떤 가게 상점 앞에 달린 상점 앞에 조그만 그 진열창 정도의 네. 공간을 빌렸었고 네. 작고 그래서 뭐 송보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전시도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작업을 소개해 나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초반부터 이 사람은 당대 현대 미술에 대해서만 오롯이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실험적이기도 하고 모험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거기서 좀 국제 정세를 읽는 좀 탁월한 그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리보다는 이런 새로운 미술을 찾을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것은 당시 이제 굉장히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서 그 문화 향유욕도 네. 커졌던 독일이라든지 러시아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기회들을 좀 엿보면서 피카소를 소개를 하고 전시를 하고 이제 컬렉터를 이제 확보해 네.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갔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와는 반면에 그 로젠베르그 같은 경우는 같은 유대인 가정 출신인데 집안 배경 자체가 워낙에 이제 예술품을 거래하는 아버지로부터 이제 가업을 물러받아서 이제 미술 거래상이 됐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류층이 주로 다니는 지역에다가 굉장히 큰 규모의 세련된 공간으로 자신의 갤러리를 열고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쳐요. 그래서 칸바일러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칸바일러와는 피카소를 두고 약간 경쟁 관계를 이루던 두 거래상이었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좀 지금으로 말하자면 조금 기획자의 성격이 강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로젠베르그. 네, 로젠베르그는요. 그래서 피카소를 사교계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유명 인사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작품을 소화할 수 있는 거래 시장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래서 고급화를 시키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피카소였는데 파리의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얻어주고 또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생활 양식에 따라 집의 인테리어도 바꿔주고 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인물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 무도회장도 나가고 사교하는 네. 행사에도 계속 모습을 비추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면서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피카소의 이미지를 좀 조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피카소도 너무나 이제 절실한 입장이었고 작품이 판매되는 네. 것이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에 잘 쫓아가는데 뭐 책을 읽으면 아시겠지만 피카소가 그렇게 또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한 성격의 또 사람은 아니고 또 종잡을 수 없는 성격, 네. 좀 방랑을 일삼고 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은 지나가고 나면 이 자유로운 피카소한테 이게 약간의 족쇄처럼 좀 느껴지기도 해서 너무 관리하는 네, 기획사처럼. 너무 숨이 막혔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개인사와도 얽혀 있어서 뭐 가끔 이제 교회 어떤 성에 한동안 그냥 연락을 끊고 집거한다든지 약간 네. 이런 식으로 하기도 그런 반발을 좀 사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놀랍습니다. 지금 칸바일러, 로젠베르그 이 성향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이 다른 두 거래상 얘기도 나눴고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와, 이 부분 너무 재밌다 했던 지점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 퀸과 피카소가 드디어 완벽하게 접선하게 되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쉐라는 인물이 또 이제 등장해서 네. 연결을 해주고 하는데 그때 이 퀸이 피카소의 마음을 살짝 움직인 방식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작품 구입을 응원한다고 막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퀸은 네. 보관할 때도 없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진짜 내가 원하는 그림일 때만 이제 지갑을 여는 스타일인 거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저 예술가가 나를 못 믿을까봐 30만 프랑을 선지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당신의 미래 작품을 사겠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모습에서 피카소가 또 의외의 흥미를 느끼는 지점 이런 것들이 좀 저에게도 흥미롭더라고요. 네. 좀 배포가 컸던 것 같고 퀸은 좀 자기 확신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제안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도 또 실리적으로 또 굉장히 또 실리적인 사람이어가지고 뭐 이런 현대 미술을 홍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져와야 되는지 그런 현실적인 판단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그런 신뢰도 보여주고 지원하는 마음 보여줬던 것들은 지금 생각해도 참 쉽지 않은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 퀴즈 드린 것도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알려주는 피카소의 그림 무엇인가요? 네. 네, 정답은 게르니카. 게르마늄 아니고 게르니카. 게르마늄도 참 귀여운 답변이었습니다. 네. 이 번역가로서 이 책에서 정말 밑줄 긋고 싶은 문장들이 너무 많았지만 이 책 딱 작업 끝내고 나서 내 머릿속에 남은 한 줄 혹은 한 단어 있다면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잠깐 언급되고 많은 단어기는 한데요. 라듐이라는 단어가 저는 기억에 남았어요. 저도 기억에 남아요. 네. 그 퀸이 네, 맞습니다. 기다리는 작품이. 네. 그쵸. 네. 그 사실 라듐이 퀴리 부인이 발명한 물질이었잖아요. 네. 광물질이었는데 퀸은 예술의 어떤 신비롭고 또 불가해한 힘이 있다고 믿었고 그걸 이제 라듐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에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신비롭고 불가한 힘이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겐 각 세대가 저마다의 예술을 갖고 있다는 이론이 있어. 살아있고 생기 넘치는 라듐으로 가득한 그림 말이지. 와, 이 말은 오래전에 퀸이 한 말이지만 지금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꼭 예술 아니어도. 네, 그럴 것 같아요. 모든 삶에. 네, 삶에서 각자 좀 라듐을 찾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라듐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향숙님, 주은영 번역가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라고 샘 스미스 음악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그보다 더 단아해서 샘 스미스 구불구불하고 단아하게 느껴진다고 하셨고요. 1727 쓰시는 카페인님은 주은정 번역가님 마틴 게이퍼드 시리즈로 내적 친밀감 가득하다고. 반갑습니다. 네, 이 번역하신 작품 통해서 독자분들과 소통하시는 경험도 많이 하시죠? 저는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저 나오면 이 책 누가 아실까 싶기도 하고 나온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은이도 아니고 번역가인데 나와서 얘기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렇게 초대해 주셨을 때 반갑기도 하지만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었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요? 걱정은 왜요? 혹시나 잘 전달을 못할까 봐? 네. 괜히 제가 잘못 나가면 사실은 출판사에도 누이고 또 필자에게도 큰 누구를 끼치게 되는 것이어서 좀 그런 점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번역가가 그냥 단순 옮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어찌 보면 또 다른 여행을 돕는 그냥 어떤 창작의 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은정 번역가님 모시고 이렇게 번역가님의 문장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된 거니까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또 어떤 작업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지금은 아마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로 넘어오는 그 시기 현대 미술을 좀 개념 중심으로 여러 작가의 작품을 좀 개념 중심으로 읽어보는 책을 시작을 한 게 있었는데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네. 그래서 그 책 아마 마무리부터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작업 통해서도 또 많이 계속 배우고 계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번역을 공부하려고 배우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아니면 제가 그렇게 또 제가 주로 이제 영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네.
옮기다 보니까 서양 현대미술을 다룬 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아. 제가 근데 뭐 서양 현대미술을 전시를 그때그때 잘 볼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서 책을 통해서 접하는데 그러면서 좀 이런 작가도 있고 이런 작품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책을 통해서 얻어서 그런 의미에서 번역을 맡기도 합니다. 아, 너무너무 좋습니다.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그 작업을. 오늘 끝곡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김건모와 박강현이 부른 함께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거대한 역사도 결국은 개개인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이어지고 엮이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더불어서 책을 통해 카페인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 시간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음악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번역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